총선 전날에도 부동산 정책이 크게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크게 바뀌진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총선의 결과가 크게 차이가 없게 된 상황에서 이전과 큰 차이 없이 갈 것 같죠. 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뭐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 요 정도로만 평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해야 될 건 시장이 한 번씩 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서 비중을 바꾸고 방향성을 바꾸고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방향성이 한 번 더 바뀌었잖아요. 약간 하락장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세금이나 이런 무거운 것들이 바뀌지 않고 시장이 어려워지면 그것들이 바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게 조금 빨리 나오냐 늦게 나오냐 더 효과적인 정책으로 나오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크게 기대해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총선의 결과가 나와서 하락장을 조금 더 길게 생각해볼 포트폴리오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총선 효과 이제 나타나나, 부동산에 봄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몇 개 뽑은 영상이 있긴 하지만, 사실 총선 때문에 막 부동산 시장이 지금 거래가 되거나 이러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작년에 거래됐던 거에서 이제 주변으로 10억짜리가 올랐으면 그 밑에 8억짜리가 움직이고, 8억짜리가 움직였으면 그 밑에 5억짜리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대가 달라지는 순서로 해서 실수요자가 바뀌어가면서 움직이는 시장에서 작년 하반기에 9월 이후에 안 좋았던 게 숨고르기를 끝내고 이제 다시금 실수요자가 봄에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그것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좀 늘어난 거죠. 그리고 실거주자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22년 하반기에 저점을 찍은 걸 봤어. 그래서 더 떨어질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떨어지고 23년에 반등을 하네? 가격이 올랐어. 올랐으니까 하반기에 9월에 좀 또 분위기가 안 좋고 숨고르기 해서 빠진다고 하니까 더 빠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24년도 봤더니 생각보다 그 가격에서 더 움직이지 않고 빠지지 않아. 그리고 좋은 애들은 변동폭이 커서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핵심 지역의 비싼 애들 아니고서는 사실 많이 빠졌다가 23년도에 그렇게 막 반등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 반등한 가격에서 그렇게 또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게 보이니까 실수요자들도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나? 이제 내가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나? 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전세로 거주하기 힘들거나, 왜냐면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어있는 가격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세 매물이 없기도 하고 전세를 가고 싶어도 못 구하고 집을 못 구하니까, 그러고 전세랑 매매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이참에 갈아타지 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는 장이 그 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6월 전에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고 6월 이후에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매매가가 조금 더 약보합으로 가고 전세가는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렇다. 근데 우리가 기대해 볼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총선 결과상 의석수가 파란당이 많이 나왔잖아요. 27년도에 대선이 왔을 때 파란당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지금 이전에 윤 대통령님이 당선이 됐을 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반반이었잖아요. 거의 소수점짜리의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되셨어요. 파란당 지지자, 빨간당 지지자 반반 거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파란당의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되려고 하면 상대편의 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상대편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의 표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되냐? 내 색깔을 세게 가서 확 끌어오는 게 더 유리할지, 아니면 약간 부동산 정책의 친화적인 정책을 펴서 조금 무르르기,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쇄신해서, 나도 그렇게 막 부동산 억압하는 사람은 아니야, 오히려 캐파를 넓힐 생각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에 유리한 정책을 좀 필 건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선 이후에 챙겨야 될 거,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하다. 제가 포트폴리오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만약에 쭉정이 같은 물건을 갖고 있고 23년도에 가격이 좀 반등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 하는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24년 초, 25년 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거래가 붙었을 때, 지금 한 2,000에서 3,000건 정도 거래가 좀 되고 있잖아요. 거래량으로 지금 어쨌든 조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집계는 다 되지 않은 상태라서 뭐 지금 거래량이 확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거래량이 그렇게 아예 안 나오는 수준은 아니라서, 지금 4월 거는 5,000이고
지금 3월은 36,000. 지금 12월이 23,000, 1월이 31,000, 2월이 29,000, 거의 3만 건 정도 되잖아요. 원래 평균이 45,000인데 우리가 정말 안 좋았을 때는 2만도 안 됐어요. 전국으로. 15,000, 뭐 16,000, 뭐 이런 식으로 워낙 안 좋게 됐었는데 그래도 22년 하반기에 막 15,000, 14,000, 막 15,000 전후일 때보다는 그래도 2배 정도 실수요자들 정도는 거래를 하는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실수요자 이외에는 거래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지금 가는데 3만 건 정도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되면 그래도 실거주자가 받아줄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하면 내가 팔 생각이 있다 그러면 지금 밀당을 어느 정도 너무 하시지 마시고 실거래 가능한 금액에서 조금 더 가격을 조절해서 금매 가격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사람이 붙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내가 처리할 물건들을 좀 처리를 하고 조금 하락장이 길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좀 몸을 가볍게 해놓을 필요는 있지 않겠냐?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몸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몸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매도를 생각하시는 거니까 너무 요새 막 호재 막 빵빵 터뜨리고 여기 더 좋아질 건데 그리고 거래 좀 잘 된다는데 뉴스 보면은 시고가 찍었다는 데도 있고 뭐 안 좋다고 하는 애들도 있지만 지금 다시금 뭐 24년부터 거래량이 반등이 됐네 뭐 가격이 올랐네 막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거기 내가 보고 싶은 뉴스만 보면서 너무 가격을 높여버리면 거래가 안 돼요. 지금은 진짜 실거래가에서 조금 더 싸거나 금매 수준의 애들만 거래되지 막 그러니까 실거래 가능한 매물에 막 쌓여있는 그 구간에 물건들이 쫙 빠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심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점검하셔가지고 매도하실 걸 너무 뒤로 보내는 거는 약간 총선 결과상 더 위험할 수 있고 어쨌든 세금이 가벼워질 거를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가 체력을 기르려면 운용 자금의 좀 원활함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다행인 건 이제 역전세가 거의 마무리되는 분위기잖아요. 이제 전세가가 또 하반기 되면 가을장에 한 번 더 올라주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전세가가 막 크게 오르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전월세 수요로 워낙 많이 가 있으니까 비중상 어쩔 수 없이 또 가을장에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전세가를 올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역전세에 난 부분에서 그냥 그게 상쇄되는 정도의 분위기인지 본인의 물건을 정돈하셔가지고 똔똔이든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팔 건지 아니면 전세를 더 돌릴 건지에 대한 포트폴리오 점검을 조금 더 땡겨서 미리 정해놓은 다음에 6월 전에 팔 수 있는 건 최대한 팔고 6월 이후에 팔아야 되는 건 다음 하반기에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다음 봄에는 어떻게든 팔아서 6월이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자금 운용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 봐야 되는 시기가 오면 포트폴리오 점검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기가 돌아오는 물건 중에 몇 개는 팔고 몇 개는 재계약하고 몇 개는 그냥 더 사신다고 해서 재계약해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보면 전세 사시는 분들도 전세 매물이 마땅히 없고 전세가가 다시금 올라가려고 하니까 막 적극적으로 막 이사를 가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중개수수료는 조금 아낄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실전 독서 하잖아요. 이번에 그 실전 독서 하는 파트에서 나온 얘기인데 주식 파트가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기업의 흥망성쇠를 같이 하면서 흥하고 성하는 부분에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비율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부자가 되는 거고 망하고 쇠하는 쪽에 비율이 더 크면 그게 이제 큰일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흥망성쇠를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 공감이 됐던 게 부동산도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집은 그게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흥망성쇠를 내가 같이 이겨내고 같이 시기를 보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투자자의 숙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동산도 똑같이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보유 부동산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겪고 나가게 되는 게 이제 투자자가 아닌가 싶어요. 대부분 주식이 고점에 샀다가 저점에 떨었다가 다시금 본인이 산 똔똔 가격이 되면 그냥 팔아버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그냥 똔똔 되면 팔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 되게 힘드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회복장이 왔을 때 분명히 내가 어느 정도 산 가격만큼 올라오면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지겨워. 얘네랑 더 이상 이제 같이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털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털어버리면 그게 회복장이 온 거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너무 미리 털어버리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회복장이 왔을 때 너무 지긋지긋하지 않게 하락장의 체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셔가지고 내가 보유하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해보시고 하락장이 지나고 나서 회복장, 상승장이 왔을 때 내 자산을 불려줄 파이프라인 갖고 있어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끝나면 양극화가 더 심해져요. 왜냐면 회복장과 상승장이 왔을 때 내 자산이 인플레이션과 같이 올려줄 만한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라인 자체가 없다. 월급밖에 없다 그러면 월급은 안 오르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에서 더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